네. 우리 앞 시간에서 리더십 이론을 분류할 때 특성론, 행동론, 상황론 이렇게 분류한다 그랬죠. 그래서 특성론과 우리 행동론까지 살펴봤고요. 그 행동론, 그러니까 특성론하고 행동론까지 살펴봤고요. 행동론에서는 리더십 유형, 리더 행동에 따라서 리더십 유형을 여러 가지로 분류했었죠. 그런데 이 리더십 유형에 따라서 어떤 리더가 유효성이 높고 낮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인 리더의 유형은 다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상황론입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은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그 효과적인 리더냐 그렇지 않느냐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리더 이론이 우리가 상황 이론입니다. 그러면 상황 이론에서는 우리가 꼭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이 리더의 유형을 일단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리더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가 알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황 이론에서는 리더의 유형이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효과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황을 뭐로 제시했는가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이 어떤 상황에서 유효성을 발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우리가 상황이론에서는 리더십 유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상황으로 뭘 제시했는가 알아보셔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 효과적인 리더의 유형이 뭐다 이런 것들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먼저 이 상황이론에서 상황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요 이론 3가지가 있어요. 문제에서는 이 3가지로는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허시어 블렌차드의 생활주기 이론이라고도 하고 상황 성숙 이론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최근에는 상황 적합 이론이라고도 그래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또는 수명주기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일단 나올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피들러가 제시한 상황 모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출제빈도 아주 높죠. 그래서 피들러의 상황 모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소개하는 것이 하우스 미첼의 경로 목표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이론은 크게 3가지 이론 중심으로 우리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3가지 이론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허시어 블렌차드의 생활주기 이론. 요즘에는 생활주기 이론이라는 용어보다는 상황 적합 이론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활주기 이론, 상황 적합 이론에서는 일단 리더의 유형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여러분들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리더의 유형을 상황 적합 이론에서는 리더의 유형을 우리가 4가지로 분류했어요. 이 4가지로 분류한 거는 우리가 행동론의 2000 유형하고 다르지 않죠. 이 가로축이 업무 지향 정도, 업무를 어느 정도 지향하는가. 그 다음에 세로축이 관계 지향 정도, 즉 인간관계를 어느 정도 추구하는가, 배려를 어느 정도 지향하는가에 따라서 리더의 유형은 4가지로 분류한 거는 2000 유형의 우리가 행동론의 2000 유형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쯤 해당되는 경우는 우리가 높은 과업, 업무 중심은 과업이라고 해도 되는 거죠. 과업 지향 정도는 높은데 우리가 관계 지향 정도는 낮은 유형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높은 관계, 이게 높은 인간관계, 낮은 과업 이러는데 교재의 그림이 잘못됐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거기서 높은 인간관계, 낮은 과업이 아니고요. 그거는 잘못 표시가 된 거예요. 우리가 높은 과업, 낮은 관계겠죠. 여기는 높은 과업, 과업 지향 정도는 높은데 관계 지향 정도는 낮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지시형이라고 합니다. 지시형이다 라고 그러고요. 우리 지도자의 유형 1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형. 그 다음에 여기쯤에 해당되는 형태는 관계 지향 정도하고 업무 지향 정도가 다 높은 거죠. 이것도 그림이 조금 잘못됐잖아요. 높은 인간관계, 낮은 과업이 아니라 이것도 높은 인간관계, 높은 과업이라고 그래야지 맞는 거죠. 그거는 좀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는 우리가 코칭형, 지도형이라 해도 되지만 우리가 뭐라고 많이 나오냐면 설득형이라고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는 설득형. 그래서 우리가 이해 형태쯤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쯤에 해당되는 형태는 높은 인간관계, 그다음에 낮은 과업형이겠죠.
인간관계 배려 정도는 높은데 과업을 지향하는 정도는 낮은 형태. 우리가 지원형 이렇게도 되는 거고 문제로는 참여형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여형 이렇게 알아두시는 것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3형으로 우리가 분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쯤 해당되는 것은 이것도 그림에서 좀 설명이 잘못되어 있죠. 높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낮은 인간관계, 낮은 과업이라고 그래야 돼요. 낮은 인간관계, 낮은 과업. 그래서 여기의 형태는 모든 업무를 위임하는 형태가 여기쯤 해당됩니다. 그래서 위임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형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요 과업지향 정도, 관계지향 정도에 따라서 리더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한 거는 행동론의 2차원 유형하고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 지시형 같은 경우는 관계지향 정도는 낮은데 업무지향 정도는 높은 형태. 우리가 실제로 나타나는 형태를 보자면은 일일이 업무를 다 우리가 업무의 상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일이 다 명령 지시하는 형태를 지시형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설득형 같은 경우는 관계지향, 업무지향 정도 다 높잖아요. 우리가 설득형은 구성원들을 배려해 가면서 일일이 업무의 상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2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3의 형태 같은 경우는 관계지향 정도를 지향하는 정도는 높은데 과업을 지향하는 정도는 낮은 형태죠. 우리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일일이 다 반영하고 참여시키고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위임형 같은 경우는 둘 다 지향하는 정도가 낮은 거니까 구성원들이 알아서 하도록끔 위임하는 형태가 여기쯤 해당될 거라는 거예요. 일단 리더십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했다는 것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황이론 같은 경우는 리더의 형태, 유형을 분류하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다가 뭘 더 추가했냐면 상황이라는 것을 더 추가하는데 생활주기 이론 또는 상황적합 이론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또는 상황성수 모형이라고 그래서 이 허셔블렌차드에서는 상황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 상황으로 들어간 것이 우리가 성숙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숙도는 직원의 성숙도를 얘기합니다.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 구성원들의 간호사들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성숙도를 4단계로 분류했어요. 이렇게 4단계로. 여기 성숙도 1. 성숙도 1단계는 우리가 성숙도 하. 이렇게 보통 나옵니다. 성숙도가 낮은 단계. 그 다음에 성숙도 2의 단계는 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하. 그 다음에 여기가 중상. 그 다음에 성숙도 상.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성숙도는 4단계로 분류한다는 거예요. 하, 중하, 중상, 상. 이렇게 분류하는데 성숙도라는 것은 구성원의 성숙도인데요. 뭐에 따라서 분류하냐면 우리가 업무에 대한 능력, 우리가 업무에 대한 능력과 그 다음에 업무를 하려고 하는 동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 동기. 우리 교재는 이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요거 더 추가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많이 설명되는 내용입니다. 요 성숙도는 구성원들의 성숙도를 얘기하되 요 성숙도라는 것이 인격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업무에 관한 이런 얘기예요. 업무에 관한 능력과 동기에 따라서 분류했다는 것. 능력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동기가 있다, 없다. 요거로다가 성수를 4단계로 분류했어요. 능력도 없고 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 그러면 성수도 하. 그죠? 그래서 능력은 없는데 동기만 있다. 하려고 하는 의욕만 있다. 동기나 의욕만 있으면은 중하. 그 다음에 동기는 없는데 능력만 갖고 있다. 중상입니다. 둘 다 갖고 있다. 우리가 경험도 많으면서 하려고 하는 의지도 높다. 이런 경우가 성숙도 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도는 4단계로 분류했다는 거 알으시고 그 다음에 이 허셔블렌차드의 이론을 우리가 생활주기 이론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도자의 유형 4가지와 성숙도 4단계는 주기가 딱 일치하더라는 거예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에 이렇게 대입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성숙도가 낮다. 즉 능력도 없고 동기도 없다면은 일일이 다 지시하는 형태가 적합합니다. 지시형 이렇게 연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능력은 없는데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어. 뭐 이런 경우에는 설득형이 적합한 거예요. 일일이 구성원들 배려해 가면서 설명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가 효과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능력은 있는데 동기는 없다.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 의욕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조직 관리의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 형태가 적합한 거고요. 둘 다 능력이 높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알아서 일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위명이 적합합니다. 그래서 생활주기 이론은 아마도 요 그림 이해하시면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네, 요 그림 잘 이해하시되 우리가 업무지향 정도, 관계지향 정도에 따라서 리더십 유형 4가지 어떻게 분류했는가, 그 다음에 상황으로 제시한 것이 성수도입니다. 그래서 생활주기 이론, 즉 상황적합 이론 같은 경우는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면 성숙, 미성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뒤에서 동기부여 이론을 보겠지만 성숙, 미성숙 이론이 기반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상황으로 성숙도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 성숙도는 4단계로 분류했다. 능력과 동기에 따라서 의욕이라고도 나와요. 의욕 또는 의지, 능력과 동기에 따라서 4단계로 분류했는데 이 성숙도 어떻게 분류했는가 알아보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더십 유형이 적합하냐, 이거는 그대로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수도 하는 지시형, 이런 식으로 그대로 연결해서 적합한 유형은 우리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활주기 이론, 상황적합 이론은 이 정도 우리가 정리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되는 것이 상황 모형 아니겠어요? 이것도 출제빈도 아주 높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피들러가 제시한 상황 모형에서는 일단 리더십의 유형을 모르면,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나온 순서와 관계없이 양쪽 가로 세 번째에 지도자 분류, 우리 리더의 분류에서 나왔잖아요. 리더십은 우리가 뭐로 분류했냐면 LPC 점수로 리더의 유형을 분류했어요. LPC라는 것이 우리가 관리자가, 즉 리더가 가장 싫어하는 동료 작업자에 대한 호감도, 가장 싫어하는 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작업자에 대한 관심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요 작업자에 대한, 일하는 구성원에 대한 호감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호의성 평가 점수를 얘기하는데요. LP 점수라는 것은 리더, 즉 관리자가 조직에서 일하는 작업자에 대한 호감도를 얘기를 합니다. 또는 관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심도. 여러분들 LP 점수가 낮게 나왔다. 이거는 작업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즉 일에 대해서만 관심이 많은 거고 작업자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런 리더를 뭐라 그랬냐면 과업지향 리더다. 이렇게 분류했고요. LP 점수, 일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도, 호감도가 높다. 이런 사람들은 업무보다는 우리가 구성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형태이기 때문에 뭐라고 분류했냐면 관계지향적 리더다. 이렇게 분류한 거죠. 그래서 다시 피들러의 상황 모형에서는 리더의 유형을 뭐로 분류했냐면 LPC 점수라는 걸로 분류한 거예요. 우리 작업자에 대한 관심도, 호감도 점수입니다. 그래서 LPC 점수가 우리가 낮게 나오면은 요거는 과업지향적 리더라는 거예요. 과업지향 리더다. 리더 유형이다. 리더형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 LP 점수가 높게 나오면은 우리가 작업자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과업지향보다는 관계를 지향한다는 거예요. 관계, 지향, 리더형. 이렇게 분류한 거죠. 그래서 LP 점수에 따라서 2가지로 분류했다는 거 알아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상황이론이라는 것은 리더의 유형을 분류하고 여기다 상황을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더가 유효성이 높은가 낮은가, 이걸 설명하는 게 상황이론인 거죠. 그러면은 요 상황으로는 뭘 제시했냐면 거기 양쪽 가로 2번에 보시면은 3가지 리더십의 상황 요소 해서 나왔죠. 상황 요소로는 3가지를 얘기했어요. 그 3가지가 뭔고 하면 우리가 3가지가 이렇게 3가지를 분류했을 때 우리가 먼저 과업구조, 우리가 과업구조. 여러분들 이 과업구조라는 것은 업무가 얼마나 구조화되어 있는가, 형식화되어 있는가, 즉 절차라던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가, 이걸 과업구조라고 그러는 거고요. 구성원들이 하는 업무가 얼마나 구조적인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요소로 제시한 것이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예요. 리더와 멤버 간의 릴레이션십,
LMR이라고 약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두 번째 요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직위 권한이에요. 직위 권한. 여러분들 요 직위 권한이라는 것은 요 직위에서 얼마나 권력이 강한가 약한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 피들러 상황 모형에서는 상황적 요소로 세 가지를 분류했다는 거예요. 과업이 얼마나 구조적인가 구조적이지 않은가. 리더와 멤버 간의 관계가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 그 다음에 직위 권한이 강하냐 약하냐. 요거에 따라서 지도성 상황이 몇 가지가 나오냐면 우리 8가지가 나와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8의 상황이 나옵니다. 요 과업의 구조 정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분류하냐면 우리가 구조적인가, 그죠? 구조적인가, 그 다음에 비구조적인가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고요. 리더와 멤버 간의 관계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면 좋으냐 나쁘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가, 나쁜가, 좋은가, 나쁜가 이렇게 분류하는 거고, 직위 권한은 어떻게 분류하냐면 강하냐 약하냐, 강약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과업구조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 직위 권한 정도에 따라서 8가지 상황으로 분류했어요. 그러면 이 8가지 상황에서 여러분들 요 일의 상황에 갈수록 우리 리더십 발휘하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의적 상황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요 8에 가까울수록은 지도성 발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호의적 상황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러면은 요 과업지향적 리더와 관계지향적 리더가 우리 어떤 상황에서 유효성을 발휘하는가 요거를 봤더니 우리가 이 과업지향적 리더, 요 과업지향적 리더는 어디서 효과적인 거로 알려져 있냐면 상황의 호의성이 아주 좋은 상황이거나 아주 나쁜 상황이거나 요 상황에 우리가 유효성이 높은 거로 나타났어요. 사실 과업지향적 리더는 아주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일 경우에 우리가 생성성이 높게 나타났다더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관계지향적 리더, 요 관계지향적 리더 같은 경우에는 호의성 상황이 중간 정도, 즉 3, 4, 5, 6, 1, 2, 3의 경우, 여러분들 요거는 1, 2, 3 이렇게 1, 2, 3의 경우하고 8의 경우는 우리가 과업지향적 리더가, 그 다음에 4, 5, 6의 경우에는 요 관계지향적 리더가 유효성이 높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7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요 7의 상황은 거의 비슷하다고 그래요. 과업지향적 리더, 관계지향적 리더가 거의 성과가 같은 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 피들러의 상황 모형도 우리가 리더 유형을 LP 점수에 따라서 어떻게 분류했는가, 그 다음에 리더십 상황은 3가지 요소에 따라서 8가지 상황으로 분류했다. 과업지향적 리더, 관계지향적 리더가 어떤 상황에서 유효성이 높게 나타났는가, 이걸 정리하면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상황이론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우리 하우스 미첼의 경로 목표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우리 하우스 미첼의 경로 목표 이론은 동기부여 이론 중에서 기대 이론에 기대 이론이 기반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경로 목표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에게 경로를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리더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했고요. 상황적 요소로는 구성원의 특징이 어떤가, 작업 환경이 어떤가에 따라서 작업 환경의 특성, 요거를 상황으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유형 4가지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유효성이 높고 낮은가, 요걸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하우스 미첼의 경로 목표 이론에서는 목표 달성하도록 구성원들에게 리더가 경로를 어떻게 제시하냐에 따라서 우리 교재에 지도자 행동 4가지 유형에서 나온 부분 있죠. 지도자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했어요. 지시적, 후원적, 참여적, 성실형적 이렇게 4가지로 분류했는데, 지시적 리더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지시하는 형태, 그 다음에 후원적 리더는 잘하도록 지원한다는 거죠. 지원적 리더. 참여적 리더는 구성원들이 참여되도록,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리더.
예, 성취장적 리더라는 것은 우리가 위임적하고 비슷한 거예요. 구성원들이 모든 걸 알아서 성취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리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형으로 분류했는데, 그러면은 그리고 상황으로는 구성원의 특성과 작업 특성, 작업 환경 특성, 요거를 상황으로 제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재 보시면은 지시형 리더는 어떨 때 유효성이 높다고 그러냐면, 우리가 작업 특성으로 보자면 작업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을 때, 구조화되어 있지 않을 때는 다 일일이 지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구성원의 특징으로 보자면, 우리가 구성원들이 능력이 없고 리더에게 의존하는 형태일 때, 이럴 때는 일일이 다 지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를 보자면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고, 구성원으로 보자면 무능력하고 리더에게 의존성이 클 때, 이럴 때 유효성이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후원적 리더, 지원적 리더라는 것은 구성원들이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계속 후원하고 지원하고 하는 리더를 후원적 리더라고 그러는데, 어떤 때 유효성이 높은 거로 알려져 있냐면 직무의 구조화가 잘 되어 있을 때, 강한 팀워크가 요구될 때, 그 다음에 구성원들의 사회 욕구가 높을 때, 그리고 과업 이럴 경우에 후원적 리더가 우리가 아주 유효성이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적 리더는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리더를 얘기하는데, 직무 구조가 잘 되어 있다던가, 우리가 팀워크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던가, 구성원들의 사회화 욕구가 높다던가, 이럴 때 유효성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여적 리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직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어떤 때 유효성이 높다고 그러냐면요, 과업이 덜 구조적이면서 우리가 자율성이나 성취 욕구가 높은 구성원, 우리가 자율성이나 성취 욕구가 높은데 우리가 과업이 덜 구조적이다, 이럴 때는 그 조직에서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의사결정할 때 구성원들을 많이 참여시키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취중심적 리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과업이 아주 복잡하거나 전문적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 과업을 잘 알고 있는 그 일하는 작업자에게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즉 지향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업 구조가 아주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럴 경우에는 구성원이 알아서 처리하도록 해줘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유형 4가지, 그 다음에 상황적 요소로는 구성원 특성이나 작업 특성이나 이런 것들 제시했는데, 어떤 리더가 어떤 그 구성원 특성과 작업 특성일 때 적합하냐 그렇지 않는가, 적합한가, 이걸 설명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리더십 유형 중에서 뭐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 상황론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문제는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황론 크게 3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허시아 블렌차드의 이론, 그죠? 리더 유형 4가지, 상황으로는 성숙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리더 유형이 요성이 높은가 연결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피들러가 제시한 상황 모형 같은 경우에 리더의 유형을 2가지로, 그 다음에 상황으로는 3가지 요소에 따라서 8가지 상황, 1의 상황일수록 호의적, 8의 상황일수록 비호의적, 우리가 어떤 리더가 어떤 상황에서 유성이 높은가 요거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우스 미첼의 경로 목표 이론 같은 경우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경로를 어떻게 제시하는가에 따라서 4가지형으로 분류했다. 그 다음에 구성원 특성과 작업 특성에 따라서 어떤 리더가 적합하냐 그렇지 않는가 요걸 알아보시면 될 거예요. 출제빈도 아주 높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동기부여 이론으로 넘어갑니다. 동기부여 이론. 이론은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여기서의 동기부여는 우리가 조직관리, 조직 안에서의 동기부여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동기부여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조직 안에서 목표 달성하도록 업무를 어떻게 하면 열심히 하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목표 달성의 행위가 가능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동기부여는 조직 안에서, 조직관리 안에서, 우리 조직 안에서 사용되는 동기부여의 개념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조직 안에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지 행동이 유발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그 목표 달성 행위를 유발할 수 있고 지속시키는가, 이것이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는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 여기서 동기부여는 조직 안에서 사용되는 동기부여의 개념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관리자가, 즉 지도자로서 관리자가 구성원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직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동기부여가 되는가? 동기부여와 관련된 이론을 적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동기부여와 관련된 이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 우리 어디 빈 공간에다가 메모해 둡니다. 예, 요거 아주 문제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동기 부여 이론, 우리가 조직 안에서 조직 관리에 관해서 구성원들을 동기부여를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이론은 우리가 크게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교재 어디 빈 공간에다가 좀 작은 글씨로 쓰세요. 우리가 크게 동기부여 이론은 내용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내용 이론이 있고, 우리가 과정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 이론.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은 크게 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내용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할 수 있는가? 그 내용. 우리가 요거는 내용을 밝힌 이론이에요. 동기부여와 관련된 내용을 밝힌 이론. 즉, 우리가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실체를 밝힌 이론을 우리가 내용 이론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과정 이론이라는 것은 동기부여가 되는 과정을 밝혔거나,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는가, 이걸 밝혔거나, 아니면은 외부 요소, 우리가 외부의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는가를 밝혔으면은 과정 이론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 이론은 내용을 밝힌, 동기부여가 되는 실체를 밝힌 내용 이론과 과정과 외부 요소를 밝힌 과정 이론,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 이론 내부적인 실체, 우리가 실체를 밝힌 이론이라 했잖아요. 대부분 뭐와 관련성이 있는 거로 알려져 있냐면 인간의 욕구가 어떤 행동을 유발하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용 이론은 대부분 뭐와 관련돼 있냐면 욕구와 관련돼 있어요. 인간의 욕구에 의해서 행동이 유발되더라,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은 인간의 욕구는 사람마다 다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욕구 체계는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 이론은 우리가 동기부여할 때 이용하는 이론인데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보편적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다 다르다가 아니라 인간의 욕구는 대체로 이렇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자가 간호사들 동기부여할 때 간호사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 과정이론이라는 것은 동기부여가 되는 과정을 밝혔거나 외부 요소를 밝혔는데, 동기부여가 되는 과정이나 외부 요소는 사람마다 똑같지 않더라, 이렇게 우리가 동기부여 이론가들에 의하면 똑같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간호관리자가 간호사들 동기부여할 때 우선 적용하는 게 이 보편적 이론이에요. 이걸 적용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동기부여하려고 그런다, 이럴 때는 과정 이론에 의해서 동기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죠. 이거는 개별적 주관적인 이론입니다. 사람마다 동기부여되는 과정이 다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내용 이론에 어떤 것이 들어가냐? 우리가 욕구를 밝힌 이론들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욕구, 인간의 욕구를 최초로 체계화시킨 이론이 우리가 메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이에요. 그래서 욕구 단계 이론이라던가, 욕구 단계 이론이라던가, 그다음 욕구 단계 이론을 이론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일부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우리가 ERG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ERG 이론. 그 다음에 그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라던가 허츠버그의 동기 위생 이론. 동기 위생 이론, 요거는 인간의 욕구를 두 가지로 설명하기 때문에 이요인론이라고 들읍니다. 이요인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내용 이론의 대표적이다,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요 과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과정을 밝혔거나 외부 요소를 밝혔으면 과정 이론에 해당됩니다. 이 과정 이론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브룸의 기대 이론, 우리가 기대 이론이라던가 기대 이론, 그다음에 그 공정성, 우리가 공정성 또는 형평성 이론이라고 들으죠.
공정성 이론이라던가, 그 밖에 우리가 강화 이론이라던가, 이론,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소개되지 않았지만 목표 설정 이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과정 이론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 이론이라던가, 기대 이론은 동기부여가 되는 과정, 그 다음에 공정성 이론도 동기부여가 되는 과정 밝혔고요. 강화 이론은 동기부여를 유발하는 외부 요소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과정 이론으로 분류됩니다. 근데 어떤 이론은 이 내용 이론하고 과정 이론 어느 한쪽으로 분류하기가 좀 애매모호한 이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이론으로 볼 수도 있고 과정 이론으로 볼 수도 있고, 한 이론에는 우리가 어떤 이론들이 있냐면 우리가 성수, 미성수 이론이라던가, 여러분들 아지리스가 제시한 성숙, 미성숙 이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미성숙은 욕구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이론과도 관계 있고요. 조직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변화될 수 있다. 변화되는 과정을 설명했기 때문에 과정 이론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양쪽에 다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취 욕구 이론. 여러분들 성취 욕구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성취 욕구 이론 같은 경우도 인간의 욕구를 밝혔기 때문에 내용 이론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성취 욕구라는 것이 타고나기보다는 후천적으로 교육 훈련을 통해서 더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이 과정 이론으로도 분리됩니다. 그래서 성숙, 미성숙이나 성취 욕구 이론 이런 것들은 내용으로 볼 수도 있고 과정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가 문제에 따라서 내용으로 봐야 되는가 과정으로 봐야 되는가,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신축성 있게, 융통성 있게 적용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먼저 이 내용 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내용 이론, 우리 교재 순서와 관계없이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 먼저 봅니다. 여러분들 매슬로의 욕구 단계 이론은 인간의 욕구를 최초로 체결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욕구 단계 이론에서 우리가 의 내지는 그 전제가 있어요. 전제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욕구는 5계급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욕구가 일단 충족이 돼야지 그 다음 단계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 욕구를 단계적으로 설명한다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충족된 욕구는 더 이상 동기유발의 힘을 갖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욕구는 계층적으로 낮은 단계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우리 교재에 나오지 않았지만 낮은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은 사람마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은 단순하다면 우리가 상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은 다양하다고 얘기하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의해서 나왔는데 이거는 욕구 단계 이론에서 전제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욕구를 최초로 체계화시킨 이론이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욕구 단계 이론에서는 인간의 욕구가 5가지로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그 5단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맨 아래 단계가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생리적 욕구 다음이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사회적 욕구. 여러분들 사회적 욕구라고도 하고 소속 애정의 욕구다라고도 그러고요.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가 있고,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로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5가지 욕구, 이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행동이 유발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론이잖아요. 욕구 단계 이론. 그러면은 이 욕구 단계 이론 같은 경우는 개별 간호할 때도 이용되지만 우리가 조직 관리를 통해서도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생리적 안전, 소속감,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 욕구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 뭐를 조금 보강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 인간의 욕구를 조직 관리를 통해서도 충족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리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에는 뭐냐? 생리적 욕구 옆에 뭐라고 쓰이냐면, 우리가 조직 관리를 통해서 충족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 생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 환경에서 물리적인 환경, 우리가 뭐 온도라던가 습도라던가 환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최소한도로 유지하는 거는 생리적 욕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라던가 물리환경적 작업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생리적 욕구 충족하기 위한 관리 방법이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의 욕구, 이거는 안전하고자 하는 욕구잖아요. 이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조직관리 방법으로는 안전욕구 옆에 쓰세요. 우리가 고용보장이라던가 우리가 직업이 보장된다던가 그 다음에 생계가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던가 생계보장이라던가 그리고 작업 조건, 안전한 작업 조건을 우리가 형성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안전욕구와 관련성이 있는 거예요. 안전욕구와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소속애정의 욕구, 소속애정의 욕구라고도 하고 사회적 욕구라고도 그러는 거죠. 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 옆에 어디 쓰세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조직관리 방법으로는 우리가 민주적 리더십 발휘하는 것, 그리고 친교 분위기 형성하는 것, 그다음에 우호적 업무팀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 민주적 리더십, 친교 분위기, 우호적 업무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조직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존경의 욕구라는 것은 남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조직관리 방법 중에 이 존경의 욕구를 충족하는 방법이 우리가 포상한다던가, 그 다음에 승진한다던가, 그 다음에 그 책임감을 부여한다던가, 중요 업무를 부여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의 능력을 타인이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포상, 승진, 책임감 부여, 중요 업무 부여 이런 것들이 존경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자아실현. 이건 자기 만족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조직관리 방법으로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데 도전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던가 창의성을 개발한다던가 잠재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던가 도전적 과업, 창의성 개발, 잠재 능력 발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아실현 욕구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최초로 체계화시킨 사람인데 우리가 이 5단계로 돼 있다는 거죠. 5단계로 돼 있고 우리가 조직 관리를 통해서도 이 욕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조직 관리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가? 이거 잘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내용 이론으로 이제 두 번째 뭐부터 보냐면 ERG론부터 봅니다. ERG론. 여러분들 ERG론은 메슬로의 이론, 욕구 단계 이론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메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5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요 알더퍼라는 인물은 3가지로 분류했어요. 3가지. 그래서 그 3가지가 뭐냐? 우리가 생존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입니다. 예, 생존의 앞에 스펠링만 따서 E. 여기서 생존 욕구는 어디하고 관계냐면 요 메슬로의 욕구 이론을 보자면은 요 생리적 욕구하고 안전의 욕구 일부가 관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생존 욕구와 관련된 거고요. 예, 그다음에 그 관계 욕구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충족되는 욕구를 얘기하거든요. 메슬로의 욕구 이론을 보자면 요 사회적 욕구와 관련성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욕구하고 관련성이 높으면서 안전 욕구 일부하고 존경 욕구 일부가 관계 욕구하고 관련돼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성장 욕구는 더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인데 메슬로의 욕구 이론을 보자면은 자아실현과 관련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아실현 욕구하고 존경의 욕구 일부가 성장의 욕구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의 욕구 단계 5단계하고 우리가 ERG 이론에서 생존, 관계, 성장 욕구는 이런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ERG 이론, 우리가 메슬로의 이론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인데 우리가 교재에서 어느 부분 보시냐면 알더페 이론하고 메슬로의 이론 비교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비교해 보자면 우리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메슬로의 이론은 우리 앞에서 이러이러한 걸 전제했다라고 그랬죠. 그건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고 알더페의 이론, 메슬로의 이론하고 비교하자면 우리 알더페는 높은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좌절을 겪었을 때는 낮은 단계로 후퇴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슬로는 욕구 충족이 위로만 향해 있는데 이 ERG론에서는 상욕구가 좌절됐을 때는 아래쪽을 향해서도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매수의 이론하고 좀 다른 점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상의 욕구가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매슬로의 이론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매슬로의 이론은 우리가 하나의 욕구를 충족하고 그 다음 단계 욕구 충족되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단계적으로 충족된다고 얘기하는데 이 알더페는 여러 가지 욕구를 동시에 추구하고 충족될 수 있더라.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이 다른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점은 뭐냐? 공통점은 욕구, 아래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면 위의 단계를 요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위로 향할 수 있다는 것. 이거는 매슬로하고 알더페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ERG 이론이 시험 문제 나왔다. 매슬로의 이론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매슬로의 이론하고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가 이거를 잘 정리하셔야 될 거예요. 잘 정리하셔야 되고 이번 시간에는 요 매슬로의 이론하고 알더페 이론까지 보고요.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XY 이론 그 다음에 EU 이론 마저 보고 우리가 과정 이론 들어갑니다.